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모바일은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기술, 유실현을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모바일 기술이에요. 모바일 기술. 또 하나는 RFID 기술이에요.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RFID 기술, 그다음에 하나는 모바일 기술, 이렇게 연결되죠. 이 모바일 기술은 누구하고 연계될 때 유비쿼터스 개념이 성립될까? 와이파이 기술이죠. 자, 이렇게 연결될 때 유비쿼터스 개념이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유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단말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단말기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뭐, 그 스마트폰만 있는 건 아니죠. 태블릿 PC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범용이라는 관점, 범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지 이제 스마트폰에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쉽게 보면 화면 크기가 작다는 것이에요. 이 화면 크기가 작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 그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드는, 정민주 알겠습니다.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한성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화면 크기가 유지될 때 그 독서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데 너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화면을 자꾸자꾸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죠. 뭐 노트북, 뭐 스마트 노트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정도로 이제 화면을 자꾸자꾸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술적인 경쟁 요소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LG예요. 미국의 퀄컴사로부터 이 코더 다중분할 기술, CDMA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 기술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만든 게 LG죠.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죠.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점.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운영 체제를 가진 스마트폰 간의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스마트폰은 이런 장점을 통해서 뭐를 열어가고 있느냐? 복합 정보 사회를 열어가고 있고 통합 정보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어떤 정보 인프라에든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런 복합 단말기, 융합 단말기, 통합 단말기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이유들도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뭐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들도 스마트폰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카드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죠.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태블릿 컴퓨터. 이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등장할 때만 해도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 인간의 눈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근데 태블릿 PC는 이거보다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 눈의 피로도가 덜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연령이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각 기관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를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들다든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면 크기가 작을수록 그런 문제가 심해지고 클수록 더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가 출현됐을 때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는데 결국은 뭐예요? 기능의 불편성 때문에 마케팅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죠. 이 기능의 불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태블릿 PC도 컴퓨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성 통신 기능, 데이터 통신 기능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게 뭡니까? 휴대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이에요. 휴대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화면 크기는 작아서 눈이 쉽게 피로한 점은 있으나 크기가 작아서 쉽게 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눈의 피로도 요것만 제외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스마트폰이 강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그 단말기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두 개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제한된 문제점들을 넘어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어느 한 디바이스가 시장을 독점하고 어느 하나는 쇠퇴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겠죠. 어쨌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이에 적합한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합한 단말기가 태블릿 PC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그 가격의 문제죠. 한 명의 학생이 자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생겨요? 가격 부담이 큰 거죠. 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태블릿 PC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용도라든지 또는 그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디바이스로 활용한다든지 또 이 전자독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좋은 용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가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 당국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태블릿 PC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사회 초기에 정보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정보고속도로는 만들었는데 정보고속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있어야지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이 단말기가 있어야 접근해가지고 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개인 가정마다 집집마다 PC가 보급이 돼야 돼요. PC가.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PC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PC 있는 집이 몇 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회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국민 PC 제도라는 걸 내놓습니다. 국민 PC 제도. 국민 PC 제도라는 걸 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에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컴퓨터 가격을 다운시켜요. 컴퓨터 가격을 다운시켜서 거의 뭐 절반 가격으로 컴퓨터를 국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국민 PC 제도예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가정집에 PC가 보급됐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계속 정부가 그동안 정보사회 초입에서부터 가격을 다운시켜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다운됐고, 그 다음에 통신비도 많이 해졌죠. 뭐 아직은 다소 비싼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뭡니까, 통신료도 비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다운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대중화를 선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했고, 대중화가 이루어졌죠. 자, 정보 매체와 출판 보겠습니다. 출판에 의한 정보 매체 생산 역사. 출판에 의한 정보 매체 생산의 역사는 350년이 넘어설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특히 이제 오래된 자료이면 오래된 자료일수록 전부 이 이 매체, 종이를 이용한 출판 매체에 의해서 생산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전자종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매체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자, 이 출판 매체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구분하느냐, 이게 출판 매체든 전자 매체든 구분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런데 전자 매체인 경우에는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된 의미를 갖는 쪽으로 자꾸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의 모호성이 있는 것 같지만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본다면 종이 출판 매체이든 전자출판 매체이든 똑같이 정보 매체를 구분하는 형식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행본 그러면요. 종이책 단행본이나 전자책 단행본이나 개념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신호체계가 아날로그 신호체계이냐 디지털 신호체계이냐 이 차이만 있지 그 형식에 의한 개념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행본은 이제 어떤 걸 단행본이라고 하냐면 어떤 정보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책에 기록한 정보 매체. 한 책에 정보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정보 매체를 우리가 단행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단행본도 하나의 매체에다가 다 집어넣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행본도 하나 이상의 매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상하 단행본이 있는데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양이 많은 경우에 두 개의 단행본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뭐 세 개도 있어요. 상중하 이런 개념으로 넣기도 또 1권, 2권 뭐 이렇게 구분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로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 매체에다가 어떤 정보의 시작과 끝의 개념의 정보를 통째로 기록하는 것을 단행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권책 또는 단일본 이렇게도 부른다. 자, 이런 단행본은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 단행본을 나누는 유형이 쭉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나눈 구분이냐면요. 저작권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분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단행본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유형을 어문 저작물. 그래서 어문 저작물에는 뭐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저작물,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 그 다음에 뭐예요? 연극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도형 저작물. 자,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거죠.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과거에는 도서관들은요, 어떤 저작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냐면 어문 저작물 중심으로 수집해 왔어요. 자, 이것은 인간 사회의 학문의 패러다임과도 연결이 있어요. 인간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학문 영역은 어문과 관련된 학문 영역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서관들이 어문 저작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죠. 이 저작권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전체 영역의 저작물 중에서 우리 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저작물이라면 어떤 저작물이라도 다 수용하는, 수집하는, 그래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도서관에서는 이제 이게 십진분류 체계란 말이에요. 자, 십진분류 체계에 의해서 단행본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저작권법에서는 저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도서관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십진분류 체계라는 게 뭡니까? 십진분류 체계는 첫째, 학문적인 맥락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학문적인 맥락에서 구분하는 것이 십진분류 체계예요. 십진분류 체계에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정보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주제성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형식성이라는 관점, 두 개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구분하고 있냐면 주제성에 방점을 두고 이 학문적 맥락에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10구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주제성 관점에서는 뭐예요? 9구분이죠. 9구분. 그리고 이 총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2에서부터 9의 주제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총류에 구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구분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이 당시 뒤가 십진분류 체계를 고안한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나라들이 이 DDC를 기반으로 십진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때만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주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현재의 사회에서는 많이 달라졌죠. 새로운 학문들이 많이 생성되고 파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학문 구분법들은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LC는 이미 오래전에 이 구체화시키고 이 주제 구분법을 확장했죠. 그게 이제 LCC잖아요. 자, 어쨌든 자, 단행본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사서, 법률집 이런 거는 단행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사서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사전, 다른 말로는 뭐 자전이라고도 하죠. 사전은 그 단행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될까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집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역시 법률도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법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이 변함없이 이 법률을 통해서 이 뭡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은 끊임없이 뭡니까? 수정 보완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법률집을 만들 때요. 여러분 어떤 제본할 때 스프링 제본 같은 거 기억하죠? 자, 이런 거 하듯이 추가로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바뀌면 바뀐 부분을 빼내고 다시 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법률집이 만들어졌었어요. 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작과 끝이 그 뭐야 단일본으로 끝나는 형태로 이 법률은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없다는 거죠. 법률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단행본으로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행본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국제표준도서번호, 그 다음에 출판시 도서목록, CIP라고 그러죠. 자, 기타 등등. 단행본에는 이런 여러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표준도서번호. 이 국제표준도서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행본 도서에 대한 일종의 고유번호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고유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누가 관리하느냐면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한국문헌번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1990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이 ISBN 넘버는 이 70년도에 뭡니까? ISO로부터 이 뭐가 됐다?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ISBN은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3자리. 자,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밑에. 자, 크게 보면 자, 접두부 978, 979 두 개 개념이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국별번호, 나라 번호예요. 8911. 이 우리나라 나라 번호예요. 그 다음에 발행자 번호, 그 다음에 서명 식별번호, 그 다음에 체크 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표준 도서 번호가 13자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부가기호라는 게 있어요. 5자리. 부가기호 5자리. 첫째 자리, 독자 대상 기호. 둘째 자리, 발행 형태 기호. 셋째부터 내용 분류 기호. 이렇게 해서 5자리예요. 5자리. 자, 그런데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접두부 해가지고 이 접두부는 누가 부여하는 그 번호냐면요.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라는 게 있어요.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가 부여하는 3자리 숫자로 2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978, 하나는 979. 둘 중에 하나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2개 개념의 번호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기호 89 또는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가번호는 각 나라를 식별하는 기호예요. 우리나라를 식별하는 그 국별번호는 89다. 89다. 근데 어떤 때 89냐? 여기 나와 있어요. 접두부가 978인 경우에는 89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1
접두부가 9792인 경우에는 국가번호를 12를 부여한다. 접두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요. 자, 이렇게 부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보죠. 발행자 번호.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발행자에게 부여한 번호다. 이건 누가 번호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에 위임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부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자,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기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나라에서 부여해가지고 국제 기호화 되는 개념이에요. 2자리부터 6자리까지. 자, 그 다음에 서명 식별번호. 서명 식별번호. 여기 보죠. 서명 식별번호는 발행자가 출판물 발행 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다. 자, 발행자 번호 플러스 서명 식별번호 7자리. 발행자 번호 플러스 서명 식별번호 7자리.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센터에서 부여받은 발행자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서명 식별번호 자리다. 이해가죠? 발행자 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자리가 서명 식별번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체크기호. 체크기호는 뭐랄까 예비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ISBN 넘버의 정확성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호가 바로 체크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한 자리 숫자가 체크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부가기호. 부가기호는요. 1행은 독자 대상 기호. 그 다음에 2행은 발행 형태의 기호. 3행에서 5행은 내용 분류 기호. 이렇게 부여한다. 자, 이 표를 보고 한번 보죠. 이 표에서 보면 자, 제1행이 독자 대상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독자 대상 기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0은 교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가기호 첫 자리가 0으로 되어 있으면요. 아, 이건 교양 분야 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첫 자리가 4다 그러면 아, 이건 청소년 도서구나. 청소년이 독서 하기에 적합한 도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7이다 그러면 이거 아동용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이 9까지 10자리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발행 형태 기호예요. 한 자리로 돼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자, 0은 문고본, 3은 단행본, 5는 전자출판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7은 그림책이나 만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0이면 이건 문고본이구나. 예를 들어서 7이면 이거 그림책이나 만화책이구나. 이렇게 식별하도록 부가기호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분류예요. 3행에서 5행. 그러니까 부가기호 3자리부터 5자리까지예요. 3자리부터 5자리까지가 내용 분류 기호예요. 자, 이 내용 분류 기호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10진 분류 체계예요. 자, 10진 분류 체계 0에서 9까지 10주제가 보이죠. 10주제. 그래서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를 뭐를 줘요? 2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중에서 이 책은 기독교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 3을 주는 거예요. 3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0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 3,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 부가기호를 보면요. 어떤 독자층이 읽으면 되는 책이고 어떤 형태의 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성을 갖는 책이고 이런 것들이 이 부가기호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교육할 때 독자들한테 이런 방법을 설명하면 독자들이 이제 이런 툴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런 거를 쉽게 판별해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국제표준도서번호는 이 국제상품코드협회에서 부여하는 세 자리 숫자 978 또는 979로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별번호 두 자리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자, 접두기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발행자 번호 두 자리에서 6자리 한국문헌번호센터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번호센터에서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명번호 7자리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발행자 번호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뺀 숫자가 서명 식별 번호예요. 자, 그 다음에 발행자가 출판물 발행 시에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뭐를? 서명 식별 번호는 발행자가 출판물 발행 시에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부여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크기호 한 자리, 점검기호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가기호 5자리. 자, 첫째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기호라고 그랬어요. 어떤 독자 계층이 읽으면 좋은 책인가? 그 다음에 이행은 뭐예요? 이행은 발행 형태 기호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5행은 내용 분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용 분류는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만 내용 분류를 해준다 그랬어요. 아까 기억나죠? 그리고 마지막은 0을 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부여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마 부가기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 이용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수들은 이용자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책을 선택할 때도 아이를 보면 이거 이 아이에게 적합한 책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분별해서 선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ISBN 넘버를 부여해야 되는 대상 정보 매체, 인쇄도서, 팜플렛, 그 다음에 점자 자료, 개별 논문이나 계속되는 자료 중에 특별호, 지도, 교육용으로 제작된 필름, 비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카세트, CD, DVD 뭐 이런 여러 매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이 되고 있다. 뒤에 쭉쭉쭉쭉 나오죠. 이제 ISBN 넘버를 부여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SBN 넘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 기본적으로는 서지 식별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서지 식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 포스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라고 그러죠. 포스 이 단행본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 판매 시스템,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판매 시스템에서 이 고유
서지를 식별하는 용도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SBN 넘버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이제 이 포스 시스템에서는 고유 식별 기호로 사용하느냐? 바코드를 만들어서 바코드를 생성할 때는 두 가지 개념에서 도서관은 생성합니다. 하나는 국제 표준 서지 번호인 ISBN 넘버를 가지고 바코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별 기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도서관은요, ISBN 넘버로도 만들고 또 하나는 뭘로 만드냐면 자기들이 부여한 고유번호.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책을 등록하거든요. 등록하기 전에 자기들이 등록할 때 고유 식별번호, 자기들만이 생성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바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도서관은 두 개의 바코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ISBN 넘버로 만드는 것, 하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만드는 것, 두 개를 가지고 부여를 해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부여를 하면 자체 번호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요, 전체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자기들만의 책만을 관리하기가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도서관들도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두 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ISBN 넘버로 생성된 바코드를 사용하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이 책에 대한 목록을 따로 목록 데이터를 입력해 갖고 목록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죠. 자,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반입해 가지고 도서관에 다운로드 받으면 구입한 도서에 대한 목록이 자동으로 구축되는 이런 수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SBN 넘버 중심으로 도서관들도 관리를 하고 있죠. 대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ISBN 넘버를 가지고 바코드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이런 거죠. 반입, 우리 서점에 들어올 때, 반출, 우리 서점에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반입 또는 반출 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정보 유통 시스템에 전달해서 매출 동향이라든지 재고 관리나 상품 관리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 포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런 ISBN 넘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이제 바로 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ISBN 넘버 중심으로 바코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반입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출판 시 도서 목록, CIP라고 얘기하죠. 자, 이 출판 시 도서 목록은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책을 출판할 시에 도서 목록을 책에다가 인쇄하는 거죠. 책에다가 인쇄하면 이거를 보고 독자들도요. 이 책은 자 이런 저자가 쓴 책이고 이런 서명의 책이고 이런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런 목록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분류가 돼서 나와요. 분류 기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책들은 DDC 그리고 KDC 두 개의 십진 분류 표에 의해서 분류 기호가 찍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책 같은 경우는 LCC, DDC
두 개로 분류한 분류 기호가 찍히죠. 자, 그래서 어떤 유형의 책이구나, 어떤 주제성을 갖는 책이구나, 이런 것들도 식별할 수 있어요. 또 도서관들은 요 목록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쉽게 구축할 수 있죠. 특히 분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서가 분류하지 않더라도 이 분류 기호를 그대로 채택하면 분류 색인 작성이 완성이 되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는 자료들도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한국문헌번호센터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도 같은 효과를 나오죠. 그래서 입력하는 것보다 다운로드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방식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죠. 자, 굳이 이제 이 CIP의 용도를 설명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발행할 때 이제 CIP를 인쇄하려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CIP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누가 출판사가 책을 내려고 하는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 도서목록 웹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CIP 부여 받을 자료에 대한 뭐를 제공해야 되느냐? 목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어떤 목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냐면요. 서명, 저자명,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예정일, 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지정된 파일을 제공해야 된다. 표지, 그 다음 표제지. 표제지가 뭔가 알죠? 표지 다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판권지. 그 다음에 목차, 서문, 요약, 출판사 보도자료.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목차, 서문, 요약, 출판사 보도자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가 이 책이 어떤 주제성을 갖는 책인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CIP에다가 분류 기호를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분류 기호를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책마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봤죠? 목록 정보가 이렇게 쭉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ISBN 넘버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KDC 4판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DDC 21판으로 분류했다는 얘기예요. DDC 분류 기호가 있죠. 자, 도서관에 이 중에서 이 둘을 다 채택해도 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분류색인 작성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런 CIP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자, 이 바코드는요. 아직까지 많은 도서관들이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많은 사회 유통 시스템들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트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코드 패러다임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RFID로 가고 있죠. RFID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RFID 태그를 통해서 바코드를 대신하는 도서관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고 많은 도서관이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그 바코드를 주로 사용하느냐? 자, 도서관이 바코드를 도입한 역사, 마트가 바코드를 도입한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아주 짧아요. 자, 그래서 특히 도서관만 예를 들면요. 도서관이 바코드를 도입해가지고 시간이 49분이네. 애매하네. 다음 시간에 바코드부터 얘기하죠. 자, 다음 시간에 바코드부터 얘기하고요. 오늘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전까지 비대면 수업하는 거 아시죠? 예. 자,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교수님, 네.